자, 토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의 톡톡톡 어게인 베니제. 오늘 또 베니제 대표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벤 대표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저께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이 모든 한국의 신문들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간주하고, 여야당에서도 그렇게 간주하면서 이제 전국이 급 반전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출마 선언한 게 분명하죠. 예. 발언 내용도 국내를 겨냥해서 유엔 사무총장은 원래 본국 개념이 없어야 지 정상입니다. 그래서요 원래 유엔 사무총장이 본국 대통령하고 만나더라도 영어로 얘기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적이 없어야지 정상인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날 때 진짜 영어로 했습니까? 그게 말은 원래는 영어로 해야 되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역이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사실 영어 실력이 떨어진다고 지금 유엔 내에서 말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지금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이, 저는 유엔 무슨 일 때문에 온 줄 알았더니 제주 포럼으로 가가지고, 그 제주 포럼은 그냥 원희룡 지사가 만드는 그냥 뭐 정치 포럼이죠. 뭐 전현직 외교부 직원들 그 모임이래요. 제주 포럼이요? 예. 근데 뭐 여러분 뭐 다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기 뭐 웬만한 정치인들. 그리고 관훈 클럽이라는 그 이제 이른바 중견급 언론인들의 모임인데, 그게 사실은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주로 이제 회견을 하는데, 정치인들. 관훈 클럽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정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행보가 전혀 아니고 정확히 국내 정치 행보고, 퇴임 이후에 통합적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결단을 내리겠다. 사실은 출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출마 선언했다고 얘기할 때 뭐 크게 부인하지 않지 않고 있습니까? 뭐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이 정도만 얘기하니까,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 본국에 가가지고 아직 임기 남았는데 대선 출마 선언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비상식적이고 좀 비정상적인 행태죠. 저는 사실은 뭐 매일 뉴스 이 브리핑을 하면서 뉴스에 좀 빠꼼한 사람인데, 이번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제주도에 왔다가 하루 일정 보고 23시간 만에 일본에 G7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일산 서울에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경북에 내려가고 경주에 있는 뭐 유엔 행사에 참여한다길래, 제주 포럼은 무슨 유엔의 각종 민간 산하 단체가 제주도에 모여가지고 무슨 유엔 행사를 하는데 반 총장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또 관훈 이 토론이 있다라는 거 벤 대표가 사전에 알았어요? 아, 몰랐습니다. 전 제주 포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관훈 클럽은 프레스센터를 거의 벗어나지가 않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4월 말에,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이 반기문 대표 측하고 관훈 토론 사무국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토론을 하자 합의를 보고, 이제 전체를 비공개하느냐 모두 발언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하느냐 이랬다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반기문 총장의 발언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거라서 바로 그냥 끝나고 모여서 공개하는 걸로 합의해서 공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훈 토론을 반기문이 와서 한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관계에서 깜짝 쇼처럼 관훈 토론이 있었다는 거,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훈 클럽이라는 데가 이게 굉장히 좀 유서 깊은 단체예요. 언론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단체인데, 네.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의 이 아들이 기자를 하다가 병으로 일찍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장이 워낙 아껴가지고 그 기자했던 같은 친구들에게 언론을 이끌어라 그래가지고 사비를 털어서 만든 게 관훈 클럽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신영기금재단에서 운영돼서 네. 부장급 이상들 추로 중견 언론들이 해가지고 주로 중요한 정치 현안 때 완전히 공개 토론이죠. 관훈 클럽은 사실 비공개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 당연히 행사를 미리 알리고, 네. 그리고 프레스센터 잘 안 떠나요. 네. 왜냐하면 관훈 클럽이 관운동 아니에요. 네. 여기를 밖으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유수한 역사 문제 때문에. 근데 제주도까지 가서 비공개로 했다. 저는 관훈 클럽도 이건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이 방식 자체가 아주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서 깊은 호텔에서 하는 레스토랑이 출장 그 뷔페를 나가고 그렇죠. 예, 출장 뷔페 나간 격이죠, 이게 완전히. 야, 그 참 관훈 클럽 이번에 완전히 그냥 맞춤식. 반기문 맞춤식. 그리고 이제 비공개도 말이 안 돼요. 언론인이 토론회를 정치인을 불러서 토론하는데 비공개가 말이 됩니까? 그 비공개 하다가 뭔가 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공개한다. 그래서 이제 관훈 클럽 자체도 이 위상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본국에 가서 본국 기자들이 만나가지고
국내 정치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거 다 엉망진창입니다. 이 방식 자체가. 자, 그런데 이제 이 왜 그러면 반 총장이 일찍 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 반 총장 입장에서는 검증을 최소한 받고 올 연말까지는 유엔 사무총장 한다고 안 나온다면서 버티고, 그 다음에 이 내년에는 어디 해외에 가서 좀 있다가 한 4, 5월쯤 나와가 이제 친박들이 꽃가마를 태우면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한두 달 반짝하고 당의 후보가 되는 게 본인이 뭐 검증이나 여러 가지 시비를 피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이번에 1년 7개월이 대선이 남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조기에 투입된 거는 총선을 이겼으면 이럴 일이 없을 건데, 총선에서 의회에 너무 큰 참패를 하면서 이 지금 청와대나 여당 친박이 버텨나갈 힘이 없어서 이제 이 부득불 반기문을 갖다가 조기 투입해서 구심점으로 삼아서 닷을 꼽았다. 그래야 거기에 이제 희망을 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모이면서 이 전국 주도력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저는 반기문 씨 쪽에서의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라면은 충분히 이런 전략을 낼 수가 있다고 보는 게요. 이제 주는 고건 전 총리하고 지금 비슷하게 지금 좀 이미지가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물러 터지고, 이게 사실 고건 전 총리가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꽤 오랫동안 달렸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노 대통령에 대해서 막 시끄럽고 막 갈등 유발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감갔던 상당수의 국민들이 조용히 일만 하는 고건 총리 이미지를 이제 선호해서 막 30%씩 달렸었어요. 근데 고 총리가 그 지지율만 갖고 해보려고 도대체 어느 정치 세력하고도 손을 안 잡고 다녔습니다. 뭐 지자체 선거도 있었고 여러 재보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로 이제 호남 쪽 민주당 세력이 도와달라고 상당히 많은 요청을 했는데 안 돕고 홀로 계속 가다가 2006년 7이죠. 예. 지자체 선거 때,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갑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인데 고 총리하고 관계없이 그냥 플랜카드에다가 고건 이름 받고 막 선거를 치렀어요. 전북 지역에서는. 그 고건 총리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름만 팔아먹고 선거를 치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대선이 다가오니까 고 총리가 키워놓은 세력이 없잖아요. 그냥 막 이제 공격을 받고 여야 양쪽에서 공격받고 하다가 결정적인 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죠. 노 대통령도 이제 한방 놔버렸죠. 나버를 하고 친노도 배척을 하고 이제 보수 쪽으로는 이제 주로 이제 새누리당 쪽에 공격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결국 대선에 못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기문 지금 이분도 유엔 사무총장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퇴임하고 조용히 재단 만들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은 지지율은 유지가 될 거예요. 지지율은 한 30%대는. 근데 키워놓은 세력이 없으니까 현실 정치에 안착을 못한다. 그러면 지금 어느 쪽이 가장 절박하냐? 친박 세력이죠. 친박 세력이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뭐 거의 최경환 씨가 나오는 걸로 뭐 여기도 확정됐죠. 이거 설거문이 확정이 됐죠. 김무성이 끌어들여서 둘이 그냥 하기로. 그러면 최경환 씨가 이 총선 참패에 거의 뭐 3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의 주역이죠. 총선 참패 이한구, 김무성, 최경환 3명 아닙니까? 그렇죠. 주역으로 따지면 3인방이죠. 그런데 곧바로 당권을 잡으려 그러면은 이 당원들에게 뭐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이분이 무슨 뭐 당 혁신을 얘기하면 뭐 누가 믿기나 하겠습니까? 최경환 씨가 당 혁신 얘기한다고? 그리고 무슨 통합을 얘기한다, 뭘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친박 수장인데. 반기문 카드를 얘기하고 싶은데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은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서로 뭐 포카 칠 때 이런 그냥 뻥카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 와서 대권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기문 총리가. 그리고 그거를 친박 세력이 유도해냈다라고 지금 다 공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를 이 반기문 씨 쪽에서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친박 세력이 무너지는 거를 막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 자기 세력화를 시킨다 했을 때는 뭐 전략적으로는 고건 총리하고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거죠. 1차로 최경환을 당 대표를 시키기 위한 어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한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최근에 지지율이 말입니다. 문재인한테도 지는 지지율이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 총장이 한 40 넣고 나머지 주자들이 한 20 넣는 더블 스코어를 기록해야 반 총장이 이 대선 후보로서 좀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공격이나 비판이 나오면 그래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 뭐 본인이 본격적으로 몸도 풀고 출마한다 말도 하기 전에 문재인한테 밀리고 안철수하고 비슷해져가고 하면 이걸로는 제가 볼 때 내년까지 가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반 총장이 조사했는데 4등 5등 나와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또 본인이 또 조급하게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친박의 조급함, 청와대의 조급함, 청와대는 전국 주도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을 극복해야 되니까 또 반 총장의 지지율에 대한 조급함, 이 세 개가 맞물려 가지고 조기 투입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기 투입되고 난 이후에 저기 무사히 반 총장이 예를 들어서 이 지금의 이 높은 지금 이제 관심이 좀 떴으니까 아마 보나마나 지지율 조사를 하면 좀 올라가겠죠. 많이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이 국내는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점 하나 갖고 있죠. 국내는 이제 잘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밖으로 다니면서 세계 문제를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반기문 총장이 저는 이제 와서 보면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발언할 때도 국내 정치를 계산하고 발언했다고 제 생각이 들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이게 유엔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이분이 그런 발언을 할까? 불필요하게 자꾸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트럼프 문제 거의 뭐 사실상 콜롬비아 대학 졸업식에 축사하러 가가지고 트럼프를 까더만요. 예, 이건 미국 대선에 거의 개입하는 발언을 하고 좀 미국 대선 개입보다도 좀 국내 정치를 더 염두에 뒀다고 보는데 반 트럼프 정서에 편성하려고. 그러면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해야 되는 발언들도 다 국내 정치 시각으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안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작년에 뭐 그 개성공단 방문한다. 재작년입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는 9월달 이후에 북한에 또 김정은이 만나러 간다. 이러다가 결국 잘 안 됐잖아요. 북한이 바보입니까? 머리 굴리기로 말하면 굉장히 잘 돌아가는 집단인데 이제 반 총장이 친박에 후보로 나온다는데 북한이 반 총장을 띄워주겠습니까? 갈아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문제도 그래요. 북한 문제도 사실은 이 북한 문제를 푸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하는 역할은요. 인권만 제대로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판단만 잘 내려주면 본인이 가서 대화를 해가지고 물꼬를 튼데 이거 다 오바거든요. 지금 다 오바고 이제 보니까 그것도 국내 정치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이 북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반 총장이 한국에 안 들어와서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나머지 한 6개월 동안에 하는 행동이나 발언들이 다 비판 소지가 크다. 그걸만 하더라도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상당하죠. 근데 뭐 유엔의 일에 몰두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도 좀 웃기는 게 솔직히 말하면 유엔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을 엄청나게 위대하면서 세계의 대통령 운운하지만은 세계의 강대국이 유엔을 바라보는 거는 약소국의 외교관 한 한 명 중에 발 좀 넓은 사람을 대륙별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뽑아가지고 교대로 그 유엔 사무총장을 시키는데 그 사람의 역할은 유엔의 수석 행정관 수준이다. 또 더 나아가서 유엔의 경비를 30% 이상을 미국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유엔이라는 게 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다 이럴 때 이제 거수기 역할을 하는 부분에 필요하지만은 이게 뭐 돈도 뭐 많이 쓰고 뭐 또 때에 따라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번에 코피 아난 같이 빼딱하게 미국한테 애를 미기고 그래서 미국이 코피 아난 아들이 그 호주의 밀업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라크의 후세인 때 그 이라크의 이 애들 푸드 오일 프로그램이라고 애들의 식량 원조용으로만 이라크 석유를 사주고 나머지 석유는 못 팔게 돼 있는데 그 양을 늘려가지고 호주에 밀을 팔아주면서 뒷돈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미국의 CIA, FBI가 조사를 나서고 그러니까 코피 아난을 완전 개망신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말을 잘 듣는 사람을 해줘야 되겠다 이랬는데 이제 반 총장이 미국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 이제 발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미국의 뭡니까? 볼턴 대사입니까? 유엔 대사였던 그런 사람의 네오콘의 이야기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 예산을 올해 거는 다 받았잖아요, 작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에 예산 받아내는 게 주 역할입니다. 다 받고 이제 더 이상 예산 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 트럼프 한번 받고 이랬는데, 근데 한국의 야당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는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검증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어떻게 봅니까? 아니 검증이 들어가는 게 반 총장 개인에 관련된 검증은 아마 직접적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예. 근데 그 전에 유엔 사무총장 활동도 이제 검증 대상이 돼버렸다. 유엔 사무총장도. 당장 이제 유엔에 돌아가서 발언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국내 정치 이슈가 되고 그걸 국내 정치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특히 저 북한 김정은 문제에 대해서 발언 좀 오버하기 시작하면은 그걸로도 한 마이너스 요소가 충분하고 내년에 진짜 들어오면은
반 총장이 외교부 관리할 때 어떻게 이렇게 YS 정권, DJ 정권, 노무현 정권 이렇게 잘 나갔는지 승승장구했는지 하나하나 다 인맥 구도로 다 따져볼 거 아닙니까? 야당이 다 갖고 있겠죠, 그 정도는. 왜냐하면 YS 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어떻게 보면 야당 중추 세력 때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예. 이 새누리당 세력과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한 게 지금 친박 후보라고 무슨 이면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정치라는 게 무슨 고깃집 장사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건물주하고 계약해가지고 장사 차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대권에 가려면 10년, 20년 동안 연을 맺어온 세력이랑 가야 되는데 차라리 이분은 야당 세력하고도 연을 많이 맺었지 새누리당 친박 주변은 연을 맺은 적이 없는데 부랴부랴 계약해가지고 그냥 무슨 장사하듯이 들어간다? 저는 이것도 또 대형 사고가 터질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야당으로서는 제가 볼 때 이 저공 비행을 할 때 이 추락을 시켜야지 마차가 비행기가 낮게 날면 쏘기가 좋은데요. 고공 비행을 해버리면 아무리 쏴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내년에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일정하게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그때는 아마 야당이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뭐라고 이 의혹을 제기해도 반 총장이나 새누리당이 전부 나서서 이 바리케이트를 치면 서로 간에 논란처럼 되면서 일정하게 보험하게 들어가 버릴 수 있다 보고, 그럼 저공 비행이 언제냐? 한국으로 오기 전에 반기문 총장을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이 격추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전부 꽁총을 쏴댈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제가 봤을 때 노무현 정권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요, 저 중앙일보 회장하는 홍석현 회장은 회장이 내정돼 있었죠. 그 저기 주미 대사를 자청해서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이 아시아 몫으로 이제 저 유엔 사무총장이 되니까 내가 주미 대사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워싱턴 DC 뉴욕에서 열심히 로비를 하고 인맥을 쌓아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겠다. 그 전제를 하고 노 정권에서 언론사 사장을 주미 대사로 파격적으로 발령을 하고 밀어줬던 거 아닙니까? 근데 홍 회장이 갑자기 그 이상호 기자 MBC 그 국정원 당시 안기부 도청, 그죠? 그 파일에 X 파일에 관련돼 가지고 주미 대사를 잘 하다가 그냥 추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라는 계획에서 반기문 씨가 당시에 이제 그 외교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타로 닭 대신 꽁으로 등장을 했는데 노 정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사무총장으로 꼽으려고 나름대로는 정권의 업적이라고 엄청 TF팀까지 만들고 열심히 밀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당시 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문재인 대표 옆에 뭐 삼철부터 시작해서 이종석 씨 뭐 논스까지 다 그대로 살아있죠. 아마 문재인 대표가 2006년에 뭐 했습니까? 네, 민정수석이죠. 피창 안 했나? 민정수석을 하고 거기서 비서실장 비서실장을 올라갔죠. 갔죠. 문재인 씨 잘 알고 있죠. 그거 잘 알고 있을 거야. 지금도 뭐 김홍업 씨까지도 떠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시의 일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이후에 노 대통령이 자살하신 뒤에 이 이명박 정부에서 반기문 저 사무총장을 한번 또 키워볼까 하고 이럴 때 일제히 뭐라 떠들었습니까? 봉화마을에 가서 참배라 하고 막 떠들었잖아요. 그래가 안 하다가 한 3년 뒤인가 가서 한번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야기가 나올 부분이 많을 건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책으로도 몇 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뭐 비서관 하던 애들이 사람들이. 작년부터 책을 쓰더라고. 네. 예. 그 과정에서의 뭐 좀 복잡한 얘기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 세계 대통령인 것처럼 완전히 왜곡 과장해서 홍보를 한 점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반기문 총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유엔 사무총장이 뭔지. 그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데는 어쨌든 본인이 한 1,600만 표는 얻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뛰어가지고. 근데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거는 미국과 이 국가 쪽수가 많은 아프리카 이 국가들 간에 딜을 쳐가지고 가장 만만한 걸 정해서 가는 건 다 하는 얘기 아니고 반기문 총장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아프리카 쿠피아를 했다가 이번에는 아시아 오는데 아시아에서 그래도 좀 미국 쪽에서 좀 북한도 좀 견제하고 좀 해보겠다 해서 한국 정하고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협의돼서
한국 찍어놓고 그걸 홍석현 회장이 제일 먼저 캐치해가지고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어차피 한국이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데이터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팩트 아니에요? 네, 팩트죠. 본인 잘 알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네. 근데 무슨 자서전에 세계 대통령이라고 유엔 사무총장을 전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어요가 아는 사람 다 아는데 국민들에게 정말 속이는 거 아니에요. 유엔 사무총장은 직책 자체가 그냥 세계 국가의 동창회 간사잖아요. 자, 동창회 간사하고 똑같은 자리를 부풀려놨고 그 과정이 무슨 엄청난 이 위인 수준의 노력과 처절한 이 피땀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다 알면서 그거 다시 그것만 해도 크죠. 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안철수 대표도 뭐 저기 바이러스 백신 만들고 상장해서 돈 좀 벌었다고 위인의 경지에 올랐는데 교과서까지 실렸죠. 교과서 예. 16군데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위엔 사무총장쯤 된 사람이 위인의 경지에 오르는 게 뭔 문제냐고 또 이럴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도 많이 반기문 총장도 교과서에 많이 실렸을 거예요. 아마. 반기문 총장의 그 자서전이 뭐 강남의 아주머니들 거의 다 하나씩 샀다 해가 한국 최고의 위인이다. 역사에 다시는 안 나올 위인이다. 한국 사람 중에 가장 세계적으로 출세했다. 지금 이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습니다. 진짜.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가장 결정적인 게 돈입니다. 돈. 자, 유엔 사무총장이 될 때, 예?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올림픽 유치할 때 돈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뿌리죠. 예. 자, 월드컵 유치할 때 돈 뿌립니까? 다 뿌리죠. 뭐 그것 때문에 그것 지금 때문에. 뭐 예, 예. 피파가 분기 박산이 나가지고 이제는 또 카타르에 월드컵 유치했는데 돈 뿌린 거 이야기 나오고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했는데 돈 뿌린 거 나가 IOC도 지금 난리가 나가 프랑스의 수사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이 되려면 로비하는데 돈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그래서 근데 그건 한 번도 지금까지 이슈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대단한 자리가 아니어서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뿌릴 수도 있고 안 뿌릴 수도 있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노무현 정권에서 제가 알기로는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을 띄우는데 네? 아주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모아서 TF팀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뛰었다 그래요. 그럼 TF팀을 만들면 뭐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국가가 바뀌었으면요. 대한민국이 올림픽 유치하고 그럴 때 이미 국가 TF팀을 꾸리고 돈 뿌리는 데는 이게 훈련이 돼 있는. 아, 그럼 다른 나라보다 일사불란하고 네, 항상 개인적인 그래가지고 탁월하고 또 대부분 거기에 다- 보면 대기업이나 네. 재벌들도 끼어 있고 그렇죠. 항상 재벌회장이 들어가서 돈 뿌리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훈련이 된 나라니까 아마 국가가 끼어들었으면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했을 거고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따려고 국가가 끼어들지 않아요. 이게 대단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했겠죠. 분명히 노무현 정권에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자기들이 개입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 예. 만들었다. 당연히 자금도 만들고 했겠죠. 그럼 그거 손바닥처럼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은 노무현 정권이 자기들이 했던 일 중에서 참 이 복잡한 부분에 관한 일을 작법하겠느냐. 이제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본인들이 같이 했는데 그걸 뭐 터트리느냐 마느냐. 그리고 뭐 이건 뭐 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국제적으로 문제될 수가 있겠죠. 저 나라 망신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문제들을 터트리겠냐. 그런데 글쎄요. 뭐 그건 뭐 상황 따라서 그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그 노벨상 가지고 그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이 돈 쓰면서 로비하는 나라 별로 없거든요. 노벨상도. 근데 또 우리는 했잖아요. 노벨상 로비에 또 팀 만들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터트렸잖아요. 전문가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자, 그런데 뭐 그거야 노벨상 받는 부분을 갖고 무효다라고 주장할 사람이 국내에 없으니까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갔지만은 이건 이제 내년에 대선이 걸려 있는데 대선 후보를 하겠다니까 지금 친노에서 문재인 대표가 되겠다 또 야당에서 박원순 또 안철수 되겠다 지금 이렇게 다 불이 붙었는데 자기 자리를 놓고 한 자리를 놓고 이렇게 대비하는데 그쪽에서 이 문제들을 떠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고민을 누가 좀 해봤는가 나는 좀 그것도 걱정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요, 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지금 뭐 보도가 뭐 이코노미스트뿐이 아니라 이 좋게 보도가 거의 안 나옵니다. 반 총장에 대해서 국제 언론들이 일단 자기 정치한다는 이 시각들이 굉장히 강하고 뭐 유엔에 이제 상당히 방만한 조직을 개혁한 것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만약에 야당 쪽에서 국제 언론이나 국제 사회하고 손발 맞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뭐 터트리는 거는
임기 중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내일이라도 가능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분들은요, 뭐 그런 유엔에서 무능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엔회가 운영하는데 뭐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기다이다 하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건 결정적인 부분에서 저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라 봐요. 왜? 한국 사람들은 감투 부분이 정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감투 정신이, 그런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딱 그 한 자리를 놓고 반기문과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대결을 하는데, 그 상대편 지금 라이벌이 당시에 이 사무총장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진영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새누리당이나 친박들이 일 처리하는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대비하고 정리를 해놨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려할 점이 많다는 거죠. 왜? 당사자들은요, 뭐 과거에 지난 일에 대해서 별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그렇지만 그쪽에서, 한쪽에서 누구 하나 총대 메고, 나는 뭐 대선에 나갈 사람도 아니고 뭐 문재인 대표 참모들 중에나 그쪽 진영의 누구 한 명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논란이 벌어졌을 때의 문제는 굉장히 아니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칼잡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 친노 동네 뭐 네. 정청래 씨나 이런 네. 사람한테 자료 주고 너 이번에 찌르고 갔다 와라. 그 동네는 그거 할 사람 수두룩해요. 이 새누리 동네에서 그게 없어서 그렇지.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 노정권이 사실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데, 아니 급하면 쓸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권 창출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얼굴에 침을 뭐 한 10번, 100번, 10,000번을 뱉어도 정권 창출만 되면 뱉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냥 깨질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친박이랑 이 반기문 이 총장 간의 이 급조된 계약, 그게 유지가 내년까지 유지가 돼요. 내년 대선 당일날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 전략도 쓸 거 아니에요. 그 아예 이 박근혜 정부 쪽에 들어올 엄두도 못 내게 하기 위해서 두 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박정권을 무너뜨린다. 그 친박을 코너로 그냥 박아놓겠다. 그럼 뭐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양동작전에 들어가서 반기문 총장이 예를 들면 친박이랑 같이 동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계약관계 맺어진 관계 아니에요. 그럼 이쪽 세력이 무너지는데 이쪽 후보로 왜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이번에 전에 깨질 수 있다고 보는. 정진석, 최경환, 김무성 합의에서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이 정치권의 일선에 복귀를 못하고 뒤로 맴돌아야 되는 처지에서 최경환이 김무성 대표 손을 잡고 같이 나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대표할 거니까 당신은 내년에 대선에 나와라. 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에 자기가 대선에 나갈 때까지 반기문 대표가 살아있을 건가? 네? 대선 후보로서 살아있을 건가? 이 부분에서는 또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 겁니다. 비박 진영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난무하더라고요. 어떤 자신입니까? 반 총장은 무너질 거다.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도 있어요. 또 저쪽에 지금 이 권모술수의 달인인 박지원 씨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더 크게 묶어가지고 그 반기문 씨를 허수아비 대통령 만들고 내각제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무너뜨렸을 때의 이 실익보다 그 내각제로 이 연집정부제 개헌을 했을 때 실익이 더 크면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계약 관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특히 저는 그 윗동네에서 움직이는 건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이 보수라는 이제 아랫동네, 아랫동네에서 그 대권 주자가 없어졌다고 막 절망하다가 이 반기문 씨 나타나니까 마치 우리의 희망인 것처럼 지금 호들갑 떠는 분들이 있는데, 반기문 씨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보수를 구해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노선하고 전혀 다른 분이에요, 이분. 여기다가 기대해가지고 또 권력 해바라기 노릇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이 방송 이후에 변 대표하고 저하고는 또 욕을 좀 먹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도 뭐 항상 옳은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딴 걸 모르겠는데 이 유엔 결의안 1946년도 결의안 가지고,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은 상당 기간 동안 본국에서 정치로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얻은 정보 가지고 자기 국익에 쓰면 안 된다, 자기 나라. 이 결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도 옛날 거기 때문에 그 당시는 문제는 별로 안 된다. 그 당시는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거니까 이제 미국의 이익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분명한 거는 유엔 사무총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출마 선언을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대선 나간다. 이거는 사실 국제사회가 볼 때는
비웃음거리는 맞아요. 비웃음거리는. 뭐 상식에 관한 문제. 그 상식이 아니라 비웃음거리는 맞는데 그래서 지금 프레시한 등이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좀 과도하더라도.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기문 총장을 가지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근데 그것까지 온갖 궤변을 동원해가지고 좌익이 반기문을 매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건 뭐 전희경 표절 옹호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 문제는 안 되고 그냥 문제들 법적 문제나 이런 게 될 소지는 없겠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곧바로 대선에 나가는 문제가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사실이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난 걱정되는 게 트럼프가 보통 뒤끝이 있는 게 아닌데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고 트럼프는 11월 중순 전에 대통령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난 트럼프가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러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당선이 딱 됐는데 반 총장은 12월에 임기를 마치고 한국 대선을 나가려면 트럼프를 갖다가 향해가지고 미국에 말입니다.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저렇게 까버렸는데 저 좀 걱정이 좀 돼요. 뭔 뒤끝이 있을지.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다 벌벌 떨어야 되는 반 총장뿐이 아니라 지금 언론부터 막 찔러대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정돈해야 되는데 반 총장은 미국 본토에 들어가가지고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표 찍지 말라는 수준으로. 참 외교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냐가 1순위거든요. 그럼 뭐 반 총장은 이미 외교 문제는 결격이죠. 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그것은 말입니다.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오신 분이 막판에 왜 그런 일을 하셨을지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변 대표 앞으로 그 반기문 사무총장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겠군요. 저는 뭐 이 윗동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랫동네에서 이 권력 해바라기 정서를 이걸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난 반 총장과 지금 새누리당 친박들이 이렇게 꾸미는 일들이 굉장히 부도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대권을 만들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특히 새누리당이 지금 이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진짜 지금까지 한 번, 나 그분 자체는 잘 모르지만은 한 번도 정치나 정당개혁에 대해서 발언해본 적도 없는 검사 출신을 또 임명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곧바로 이제 전당대회 가서 최경환 씨가 또 잡는다. 그러니까 해야 될 당개혁을 하지 않는 그 명분을 반기문 총장을 이용한다. 이렇게 부도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권 잡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새누리당이 희한한 게요. 아니 최경환, 김무성이 합의를 하면 비대위원장을 갖다 임명할 수 있는 거. 예? 뭐 보자니까 최경환 씨가 이번에 그분 공직자 김희옥 씨. 예, 김희옥 씨를 뭐 이렇게 추천했다 어쨌다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 새누리당은 이 아무런 공식적인 당에 붙어 있지 않은 괴파 보수로 짐작되는 두 사람이 합의를 해버리면 비대위원장이 만들어지는 이런 구도인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정말 의아스럽다. 아니 그때 뭐 당 개혁 부르짖던 그 비박 사람들하고 그 친박 젊은 사람들 어디 갔나요? 이 부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 정우택, 하태경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한결같은 소리를 내서 이번에 조금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딱 두 사람만 소리 내고 나머지 120명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비대위원도 임명되는 거 본다는데 하여튼 그 분의 역량을 떠나서 지금 돌아가는 판이 당 개혁 필요 없고 우린 반기문 있으니까 이대로 정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면을 걸고 가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대권을 잡을 수도 없고 이런 세력이 대권 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대권을 잡은 예가 있는지도 없어요. 예, 제가 따져보니까 이렇게 이 졸속 이면 계약으로 어떻게 대권 잡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하나 데리고 오면 무조건 대권 잡을 수 있으면 참 대권 잡기 쉽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